포항 지역 5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을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중 4곳은 액상화 정도가 낮음 수준이었지만 망천리 논 지역은 높음으로 판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천여 곳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이어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수석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를 감시했는데 국정원과 검찰은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가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막자고 했다는 건데 하지만 청와대는 논의된 바도 없고 참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66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늘 오전 돌아왔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허경려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어서 그 밖에 운항이 재개된 다른 민간 비행편을 통해서도 544명이 추가로 귀국하는 등 발리에 고립됐던 국민 대부분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논의가 시작된 1968년 이후 50년 만에 시행되는 건데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로 비과세 항목이 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정부가 포항 지진 이후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액상화 지수가 높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땅 밑에 물과 모래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집안을 물렁하게 하는 액상화 현상이 발견돼 추가 피해가 우려됐었습니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지진 이후 포항에선 17곳의 액상화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중 10곳을 20m가량 땅을 파 액상화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곳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지반으로 판명됐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흥해읍 망천리와 비교적 먼 남구 송도동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망천리 노는 액상화 위험도를 판정하는 액상화 지수에서 높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액상화 지수가 0부터 5까지는 낮음, 15까지는 높음 단계로 구분됩니다. 낮음 등급에선 건물 등을 세울 때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높음 등급은 연약 지반을 걷어내거나 보강 공사를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수 15 이상 매우 높음 등급은 없었습니다. 또 높음 등급을 받은 곳도 건물이 없는 논인데다 이미 집안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 반발로 신고된 곳이 아닌 부근만 조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는 피해가 컸던 흥해읍 주변 도로 곳곳에서 동공, 그러니까 뻥 뚫린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9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중 3곳에서는 동공 내부에서 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액상화 여파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읍의 한 아파트 옆 도로입니다. 이곳에 구멍을 내 카메라를 땅속으로 넣어봤습니다. 아스팔트층을 지나자마자 뻥 뚫린 공간이 나옵니다. 인근 흥해사거리 도로 밑에서 발견된 구멍에선 모래와 함께 물이 샘솟습니다. 아파트가 앞으로 기울어 폐쇄 결정이 난 대성아파트 앞 흥해사거리입니다. 이곳의 땅 밑을 조사해봤더니 모두 4곳에서 텅 비어있는 공간인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흥해읍 7번 국도를 따라 도로 밑을 지표 투과 레이더로 살펴봤더니 모두 9곳에서 동공이 나왔습니다. 길이가 4m 33cm, 지름 1m 40c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한 3곳에서는 동공 내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공이 이번 지진이나 액상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흙이 조금 다져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포장층은 두껍게 위에서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밑에 하부에 공동이 생길 것이다. 특히 집 표면과 가까운 부분에 동공이 있을 경우 도로가 내려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항시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일단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취재 기자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액상화 현상이 어쨌든 이제 처음 공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먼저 원인 그리고 특히 이번 지진의 진앙이었던 망천리의 위험성이 높다고 나왔던 이유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부는 액상화 자체는 지진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런 현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또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액상화는 퇴적층이 있는 곳에 쉽게 일어납니다. 포항에서 이런 지역이 많았던 곳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천리는 모래 그리고 이 모래보다 입자가 작은 실트질로 돼 있는 데다가 진앙과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지진의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액상화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액상화 지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지수가 어쨌든 5 그러니까 높음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높음 수준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정부 합동조사단이 직접 시추를 한 곳이 10곳인데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곳은 5곳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지수화 방식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더니 망천리가 6.5 높은 등급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곳이 현재 건물이 없는 논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땅에 구조물이 없다는 게 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집안을 다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액상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연약 집안을 드러내거나 이 집안을 다지는 보충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이제 4곳은 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 4곳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구조물을 지을 때는 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상세한 조사라는 건 이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해서 어느 정도 압력까지 뒤틀리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더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부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낮음으로 나왔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액상화가 이제 이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도 나오는데요. 네, 이 액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진이 발생해야 따라오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화 단계, 그러니까 집안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포항 지역의 집안이 이런 집안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조사는 10곳에 대해서만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3,000곳 이상을 조사를 할 예정. 3,000곳이요? 3,000곳 이상을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현상이 다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포항시 흥해읍 7번 국도 땅 밑에서 동공,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있었다, 발견됐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액상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액상화의 결과나 흔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나타난 동공이 일반적인 도로치마나 이 싱크홀을 일으키는 상하수도관 파열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물과 모래가 일부 땅 위로 분출이 되고 이 빠져나온 만큼 공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도 또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지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이어 과학기술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를 감시했는데 그 명단에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와 또 개인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여기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와 별개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잠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업은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을 최근 발견했는데 문건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안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총은 800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원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해 정부 비판 사례와 함께 각종 뒷조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TF는 민정수석실이 정부 지원 배제나 수사기관 동원을 통한 압박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수사를 위해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당시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국정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거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뽑힌 직후입니다. 김명자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이었고 또 열린우리당 의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도 지냈습니다. 과학계에서 정부 비판 목소리가 나올 것을 청와대가 우려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과총은 지난해 2월 차기 회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4년 동안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도 맡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의 과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건 김 전 장관이 차기 회장으로 뽑힌 직후였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총이 정부 비판이나 진보 성향이 강해질 것을 청와대가 우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과총 회장은 미리 선출된 뒤 1년 뒤에 취임한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지지단체 등의 힘을 빼놓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검토하는 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빼돌려 국정원 소유의 건물 꼭대기에 호화거처를 마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곳에 인테리어를 해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곳을 지목해 공사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논현동의 인테리어 건설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펜트하우스의 개조 공사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검찰은 당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A사가 국정원에서 공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10억 원입니다. 바닥과 벽지, 타일 등 내장재와 가구 등이 최고급으로 꾸며졌고 1층부터 18층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원 전 원장이 A사를 지목해서 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8층 823제곱미터 펜트하우스 수리공사 과정 대부분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가 일일이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사 대표를 소환해 펜트하우스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내에서 북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강제로 막겠다는 건데 사실상 군사적인 옵션입니다. 또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화성 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해상 봉쇄 제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유엔 사령부 파견 16개국과 한국, 일본에 대북 해상 봉쇄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각국 외교장관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도 이를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 관련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한 이후 추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ABC 방송은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주요 협력국들과 1대1 대화를 통해
선박 압수까지 가능한 대북 해상봉쇄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결의는 금지 화물을 싣고 북한을 오가는 게 확인돼야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을 동원해 압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다 무산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금수조치 위반을 명목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해상봉쇄를 현실화할 경우 북한 측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는 이전의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강경한 조치입니다. 군사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청와대는 미국과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군사적 대응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는 한미 정상 간에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 봉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봉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고 해상 봉쇄 자체도 유엔 안보리의 합의가 필요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봉쇄에 찬성할지도 의문입니다. 청와대가 우려하는 건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강제로 북한 선박의 출입을 막다 보면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상 봉쇄는 북한을 극단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라서 대화를 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엇박자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해상 봉쇄를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송 장관은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확인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국방부가 불을 끄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사안이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봉쇄를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반대입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송 장관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국방부가 수습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비핵화 입장이 분명한 청와대와 다르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경고를 받았고 일주일 뒤에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잘못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말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다행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지난주 JSA에서는 미니스커트가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편 북한이 그제 발사한 화성 15형은 신형 ICBM급,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한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이걸 자체 개발했다기보다는 옛 소련의 미사일 엔진 등을 활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화성 15형을 신형 ICBM급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고도 4,500km까지 고각 발사했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3,000km가 넘습니다.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와 뉴욕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국방부가 주목한 것은 화성 15형의 달라진 외형입니다. 지난 7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이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로 구성됐는데 화성 15형은 주엔진 2개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력이 더 강화된 겁니다. 길이와 직경 등 미사일도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이동식 발사 차량도 더 길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ICBM 완성의 조건인 대기권 재진입과 탄두 작동 여부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성 15형이 자체 개발로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소련의 미사일 엔진 부품을 조립해 미사일 추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홈앤쇼핑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인사청탁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전 중수부장의 처조카인 홈앤쇼핑 직원의 인사 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직원의 채용 추천자에는 이인규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홈앤쇼핑 재무팀 A씨의 인사 기록입니다. 추천인에 법무법인 바른의 이인규 변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모부라고 돼 있습니다. A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2011년 8월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홈앤쇼핑 사회이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고교 동창입니다. 홈앤쇼핑 측은 2달 전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가 그 직원 채용에 대해서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탁이 아니라 격리 직원이 마침 빠져나가가지고. 경찰은 어제 서울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전 중수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추천자들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채용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전 중수부장 조사 여부와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이 전 중수부장은 이른바 논두렁시계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심을 받은 서울 현대의원을 찾았던 환자 가운데 335명이 C형 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말 폐업했고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보게 됐습니다. 이정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335명이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습니다.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란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를 뜻합니다.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병원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이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C형 간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특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 환자들의 항체 양성률은 4.6%에 달해 0.6% 수준인 일반 인구 집단의 8배에 달했습니다. 질본 측은 병원의 의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C형 간염을 전파할 수 있는 각종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한 후 재주사하는 PRP 자가열 시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현대의원은 C형 간염 발병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말부터 석 달간 휴업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자진 폐업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때 폭력 집회로 경찰 수십 명이 다치고 참가자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된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 주변과 광화문 광장엔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 등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결정 소식과 함께 집회는 격렬하게 진행되며 경찰 16명이 다치고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력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집회 당시 본인이 했던 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단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즐겨 명령에 좀 따르라고 앞에서 따질 것 없으면 빨리 가라고.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로 초청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 덕분에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마침 국회에선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SA에서 귀순 북한군 병사를 구조해낸 장병들과 함께 초청해 격려한 겁니다. 빠르게 북한 병사를 후송함으로써 그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그 북한군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3호 주얼리호 석혜균 선장을 구한 공로로 명예 해군 소령이 된 이 교수는 제복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 분위기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시가 발생하면 다 군인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상센터가 환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내년도 권역 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612억 원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액수보다 212억 원이 오히려 늘어난 액수입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보다 39억 원을 줄여 예산을 신청했지만 여야가 외상센터 관련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증액에 합의한 겁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분화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어제와 오늘 차례로 귀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기도 급파했었는데 박현주 기자가 여기 동승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또 현장에서 만나본 관광객들의 모습,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떠난 전세기는 7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에는 한국 관광객 26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친 표정입니다. 폐쇄된 발리 공항을 피해 버스 등으로 이곳 수라바야 공항까지 오는데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발리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타고 예정된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난감했었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기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266명을 태우고 곧바로 인천공항을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예정보다는 훨씬 늦어진 귀국이지만 이들을 맞는 가족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세기와 추가로 투입된 항공기로 발리에서 돌아온 관광객은 1,000명에 가깝습니다. 외교부는 발리에서 고립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전세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리고 잠깐 머물고 지금 어제 오후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돌아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투입한 아시아나 항공의 전세기는 어제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발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현지 시간으로 9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 266명을 태운 뒤에 곧바로 출발을 해서요. 오늘 오전 7시 20분 인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대한항공 특별기로 돌아온 인원과 오늘 오전 대한항공과 가루다 항공 정규편으로 돌아온 인원을 합하면 현재 발리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행이다, 비행기가 뜰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 다 대부분 무사히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현주 기자가 갔었던 수라바야 공항이라는 곳, 여기는 이제 여행객 대부분이 머무르고 있었던 발리 섬에서는 좀 거리가 먼 곳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은 발리 섬으로부터는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 빌린 버스 7대를 나눠 타고 또 페리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사정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기를 띄워준다 해서 발리에서 저희가 17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일로 왔고, 여기서 이제 바로 조치돼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발이 묶여 있었던 관광객분하고도 이제 뉴스룸에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그 버스가 배에 실려서 또 이동하고
조금 전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자, 박 기자가 이제 어제 또 그런 분들 직접 공항에 가서 만나봤을 텐데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어제 공항에서 기다리던 분들은 앞서서도 한국으로의 귀국편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던 경험 때문에 출국 수속을 마치고도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기대감과 또 생각보다 귀국이 늦어진 데 대한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원래 회사에서 돌아가서 이제 일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내일 돌아가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국적 항공사를 통해서 전세기가 긴급 편성이 된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가 대응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예,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을 한 건 2014년 리비아 내전 그리고 2015년 네팔 대지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이후 지난 2016년 들어서 외교부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예. 보시면 외교부의 요청이 있으면 전세기 제공에 신속하게 협조하고 또 핫라인도 구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약정 체결 이후에 실제 수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고요. 예. 또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발리에 정규 노선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세기 투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약정에도 조금 전 본 약정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제 유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이 정부가 지원한 전세기에 탄 여행객들 그 비용은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누가 내느냐 뭐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예, 우선 어제 탑승객들에게 사전에 배포가 된 안내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세기 탑승 전에 따로 항공권을 갖고 있지 않던 분들은 외교부가 책정한 가격 그대로 내야 하는데요. 예. 비즈니스석이 150만 원 선, 이코노미석이 4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전세기에 타기 전에 타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그대로 외교부에 내면 됩니다. 예. 외교부는 통상 발생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전세기에 동승 취재했던 박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에 숨진 이민호 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 취업 형태의 근로형 현장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취업률 지상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구의 전공은 원예였습니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 U+ 고객센터 실습생 홍수연 양도 애완동물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 현장에선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신분도 학생으로만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받아주겠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일찍 회사를 나가서 실무를 경험을 하고 그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이유가 아닐까. 또 취업률 평가로 학교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무리한 근로와 사고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업률 평가를 사후 추적 조사가 반영되는 국가 승인 통계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달간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입니다. 시행까지 진통도 컸습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세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절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도 적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세금 차이는 22배로 커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승려는 평균 1,210원, 신부는 1,000원의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재벌 2세가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씩 투자를 받고 잠적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빌딩들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는데 피해 규모가 수백억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남다른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빌딩입니다. 이 빌딩 오너 2세인 김모 대표가 잠적한 건 2달 전쯤입니다. 빌딩에 입주해 있던 투자자문회사를 이끌던 김 대표는 다른 입주사와 지인 등에게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부터 대표님 연락 안 되죠? 연락 안 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김 대표가 운영한 자문회사의 경우 지분 대부분이 아버지 김모 회장 소유였습니다. 실제 김 회장은 강남에만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들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채권자들의 돈을 빌려서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에 당했다고 말합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편취해 간 거죠. 돌려막기를 위해서. 아버지인 김 회장도 아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이 대주주인 투자회사 측은 지난달 7일 뒤늦게 김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잠적한 김 씨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실 겁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 계신데 경찰이 오늘부터 2달간 특별 음주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현장에선 벌써부터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내리세요, 선생님. 네, 파킹해 주세요.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퇴근길에 한 잔 마셨다던 남성의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입니다. 10분 뒤엔 3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오시라니까요. 모시고 이쪽으로 모시고. 입안을 헹군 뒤 재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 0.005%, 훈방 조치입니다. 저는 술 거의 안 마셨는데 회장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검사할 줄은 몰랐는데. 한 남성은 측정기를 물고 제대로 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물고만 계시고 바람을 전혀 안 부세요. 그런 것도 측정법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올라갔지만 0.042%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수치에 못 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음주 단속이 벌어진 강남에서도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됐나요? 안 됩니다. 2초도 안 불었어요. 5초 정도 좀 길게 좀 부르고 이거 풍선 불듯이 5초. 모임에서 맥주 3병을 마셨다던 이 남성은 결국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40명, 올해는 25명에 달합니다. 오늘부터 2달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단속망을 촘촘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어제 기준금리 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 빚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와 대출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버는 돈으로 빚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를 감안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8년간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카메라 가게를 운영해온 이종성 씨는 요즘 눈에 띄게 오르는 대출금리 탓에 당장 물건 결제하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대출들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랄지 또 물품 대금이랄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다들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빚을 내 집을 산 대출자들도 걱정이 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함영남 씨는 몇 달 전부터 뛰고 있는 이자 탓에 걱정입니다. 일반 가게야 버는 돈과 지출이 뻔한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1,41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가 더 부담해야 할 이자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문제는 한계 가구와 자영업자입니다. 버는 돈으로 원리금을 갚기 힘든 한계 가구는 32만 가구, 잠재적으로 182만 가구에 이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폐업률이 7에서 10.6%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내수와 수출 간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과실이 보다 고르게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왕년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0달 만에 복귀전에서 부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점수로 힘든 한 해의 기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전효인 기자입니다. From Jupiter, Florida, please welcome Tiger Woods. 우즈는 팬들의 박수 속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0달 만에 복귀전이었지만 골프 황제의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8번 홀에선 7m짜리 긴 퍼팅을 성공시킨 뒤 전성기 때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땐 골프채에 화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즈는 1라운드에서 3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It was nice to feel the adrenaline out there and my strength is up and I didn't feel tired at all, which was great. 감격에 젖은 우즈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통산 79승을 차지한 우즈는 지난 4월 허리 수술을 받는 등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물에 취해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돼 무리를 빚었습니다. 42살 인생에서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우즈는 이번 대회를 마친 뒤 내년 PGA 투어 복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의 SK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돈을 빼돌려 주한미군 측에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 중 7.7명꼴로 독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손 씻기 등 위생관리와 예방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응급 환자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아차가 모하비 차량 약 17,000대를 리콜합니다. 엔진오일 마개가 꽉 안 닫혀 오일이 새고 달리다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오늘부터 기아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세비 안 올려야 합니까? 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듣고 가시죠. 예. 국회의원들은 세비 안 올려야 됩니까? 뭐 세비 인상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예, 이맘때면 세비 얘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세비라 그러면은 뭐 간단히 말해서 보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6년 만에요. 국회의원 세비를 올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수당을 올린 건데요. 예. 국회의원 연봉이 이렇습니다. 월 급여가 한 달에 한 1,031만 원 정도에서 12개월 하면 1억 2천 정도 되고요. 예. 여기에 상여금 1,0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연봉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 3,796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월 646만 원이었던 일반 수당을요. 663만 원으로 17만 원 올렸습니다. 예, 원래 이제 기본급 올리기 힘들 때 수당 올리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올리겠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올린 거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게요. 지난달 30일입니다. 그래서 운영위 안에 예산 심사를 맡는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오늘 이렇게 문자를 돌려서요.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지 않아서 의식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뭐 담합을 하거나 위원들이 묵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월급이 그냥 올랐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좀 해명이 공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마다 이 세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요, 모른 척 슬쩍 올렸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백지화했고요. 예. 지난해에는 이 논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가 5.2배로 그 한 조사에서 주요 20개국을 조사했더니 당당하게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꼼짝없이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꼼짝없이 내년에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네, 운영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예결위,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땅땅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처럼 오늘 뭐 세비는 올리고 그리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확하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공론하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기념 사업이나 했어야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이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네요. 고건 전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 책을 냈습니다. 회고록인데요. 그런데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답하고 오만하고 불통이며 무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시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보다는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인적으로 직접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박 전 대통령과 고건 총리 어떻습니까? 둘이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네, 고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을 때 그때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길은 달랐습니다. 예. 한때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요. 중도 확장을 노리면서 고 전 총리에게 정치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요. 예. 그때 고 전 총리도 자신의 뜻에 동조하고 뭐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뭐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원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모 단점만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고 전 총리가 또 책에서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 직접 청와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예. 보면 10월 30일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30일에 사회 원로 몇 명과 만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표명하고 국정 시스템을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탄핵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30일이면은 뭐 태블릿 PC 보도 나가고 며칠 안 돼서인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런 쓴소리 내는 원로들이 없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었죠.
동장군의 기승이 매서웠습니다. 내일 낮부터 중부지방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얀 눈발이 날리는 서울 명동거리.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광장에는 높이 20m의 대형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내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도심을 밝힐 예정입니다. 12월 첫날인 오늘 한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7.4도, 파주 영하 12.8도, 충주 영하 9.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에는 약한 눈발도 날렸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3에서 8cm, 경기 북동 내륙은 1cm 내외입니다. 눈은 일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경기와 강원, 경상도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전해드립니다. 박성태 기자와 김혜미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